성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과 해결책입니다. 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해결책. 그래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의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 이제 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면은 막 그 산티아고 길을 간다. 그 막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막 캐리어를 두세 개씩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성공이라는 그 여정,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는 우리가 그 여정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의 장애물이 없고 여행을 하기 좋은 상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보고 또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성공을 하기에 잘 준비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저도 물론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쫓아갈 때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안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 밖에, 그러니까 가장 쉽게 나누면 내부와 외부에 내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여행을 떠났다가 예를 들면 한 달짜리 여행이다. 그럼 한 2주일쯤 지나서 저를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세요? 저쪽으로 갑니다. 성공이라는 걸 향해 갑니다. 근데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되게 의외로 뭔가 이러한 장애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구나.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스타트를 때려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제프 베조스 말에 따르면 벼락 성공도 10년이 걸린다는데 물론 우리가 길에서 가면서 깨닫고 뭔가 짐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10년까지는 아니어도 5년으로 잘라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5년 뒤에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분들한테는 5년이나 또 기다려야 돼? 5년이나 더 고생해야 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어떤 내가 경험한 과거예요.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 과거가 성공을 가로막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 그리고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보니 이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요소에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농축된 이 과거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과거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누적 경험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 나 잘 되고 싶어. 나 돈 벌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인생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성취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내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건 강렬하게 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생겨요. 그쵸? 그게 나는 없는 건데 어떤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친구를 부러워하거나 뭐 그 친구가 자랑을 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가벼운 상황부터 아니면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돈 때문에 너무 큰 일을 겪어서 진짜 내가 돈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추레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열망이 생겨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열망이 생길 만한 상황, 즉 결핍이 됐던 상황을 기점으로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 여정이 본질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핍을 느끼고 성공을 향해서 추구해야지 라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성공에 적합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전까지는 성공을 해야 되는지, 성공이 왜 중요한지, 이거 성공은 정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좀 지칭을 해볼게요. 그 원하는 것이 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평이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이한 인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 그 선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번져나갈 때 누적해서 성공에 걸맞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있는 선택들은 어떤
부를 끌어당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어떤 의식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의 뭐 5%도 안 된다고 하죠. 대부분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항상 돈이 많고, 나는 쟤보다 훨씬 똑똑한데 뭔가 항상 돈이 없고 쪼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는 결국 이렇게 쌓여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무의식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부의 정도나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딱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뇌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뇌 머릿속에는 이 자동 조종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아들이 이제 차를 1시간을 타고 이제 이천에 막 이렇게 숲이 있는 그런 데를 갔어요. 자, 숲이 있는 데를 딱 갔더니 저희 아들의 뇌에서는, 야, 저기 있는 나무같이 생긴 것들이 정말 많은데 얘가 나한테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인간은 어느 상황이든 가면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든 매번 새롭게 인지해요. 근데 갔던 데를 또 갔는데도 또 매번 새로 인지해요. 그러면은 뇌 입장에서는 얼마나 에너지가 비효율적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갔었을 때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아, 여기는 위험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정과 긍정에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왜 우리 그 강아지들 왜 훈련시킬 때 그러잖아요. 막 멍멍멍멍 짖으면, 너무 시끄럽게 짖으면 얘 조용하게 하려고 간식 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짖으면은 간식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 조종 상태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한두 번의 결정들,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을 때 누가 혼냈어요. 그럼 좋은 거지. 그쵸?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지 않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혼났어요. 그럼 하지 않겠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그게 자동 조종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제 개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개미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인생이 괜찮아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 한 240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70%를 저축을 했어요. 70%를 저축을 하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저축을 하니까 돈이 모이는구나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은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는 돈을 안 써요. 저를 성장시키는 투자 못 해요. 돈이 없잖아요. 먹는 거 다 포함해서 70%인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쪼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쪼들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요. 그렇게 1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살면은 제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아, 쪼들리면서 사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쪼들려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신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몰아낸 거예요. 제가 절로 쫓아버린 겁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메시지.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축이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투자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만 하면은 인생이 괜찮아라는 이 공식에서 결과가 애매하게 좋아버리니까 그게 자동 조종 상태가 된다니까요. 지금 돌아보면요, 소름 끼치죠. 그렇게 남은 돈 저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저라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애초에 벌어올 수 있는 금액도 더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풍요로움의 선순환을 내가 만들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빨리 뭔가
더 빨리 뭔가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랄까, 그래서 이 뇌의 자동 조종 상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나 나를 가난하게 만드나.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해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커피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쵸? 그 커피 값은 4,500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한 50m만 가면 메가 커피가 있어요. 거기에 커피는 1,500원, 2,000원입니다. 그쵸? 자, 저희 집안에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난을 몸이 기억한다고. 가난을 몸이 기억한다고 비싼 거와 싼 거가 있으면 무조건 싼 것만 골라요.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커피를 마시러 갈 때 뭐 하러 가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러 가요. 1시간 단가에 굉장히 큰 비용을 받는 일을 처리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도 마인드가 그래서 여전히도 메가커피를 가는 거예요. 메가커피에 가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고 음악이 크고 일을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가난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가난한 방식의 어떤 이 자동 조종 상태에 내가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선택하시는 그런 한두 가지가 저렴한 것 위주로 되어 계시다면은 그 사고에서 가치 중심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빌 게이츠는 호텔방을 들어가서 그 호텔방에서 정말 코딩만 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비싼 데 가서 그 비싼 값을 다 채우고 그만한 밸류를 만들어낼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풍요로움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며 또 동시에 가치 중심으로 생각이 이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릴 때 혹은 그동안 들어왔던 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 가장 친한 친구의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경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나 요즘 일이 조금 힘들어. 나한테 잘 맞지 않나 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답이 뭘까요? 나 요즘 좀 힘들어. 일이 잘 맞지 않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그래? 요즘 일이 힘든가 보다. 너한테 잘 맞는 일은 뭔 거 같아? 너는 평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뭔가?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은 야, 사는 거 다 비슷해. 너나 그래. 다 비슷비슷한 거야. 너 힘든 거 당연한 거야. 야, 그 정도면 그런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걸 칭찬해주죠. 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이 정도면 충분해. 너 완벽해. 너 인생 아무 의미 없어. 힘들지만 다 힘들어.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결론이 뭐예요? 그 뒤에 결과가 뭐냐는 거죠. 계속 힘든 겁니다.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렸던 행동도 중요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내렸던 행동, 결정 내렸던 선택, 내가 하기로 했던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데도 힘든지 않다고 막 자기 암시라고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좀 이렇게 되게 미세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합리화했던 생각이에요. 합리화했던 거. 내가 타협했던 거. 내 인생과 뭔가 타협했던 그런 생각들이 내 인생을 나를 뒤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합리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는 평소에 하는 말, 생각.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람을 다 본 사람들은 어머니가 강의하는 방식이랑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흡사하대요. 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당연하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슷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비슷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했던 말,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가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기들 가르칠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어느 날, 자, 오늘 우리는 5페이지를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여자예요. 진짜 쌤,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최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최악이 아니에요.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고 있었던 것들, 부정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들, 무의식적으로 합리화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뭔가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악인가? 아니야. 그냥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실제로 성취감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인데, 여기서 제가 꼭 뭔가 짚어내고 싶은 거는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봤던 거. 그러니까 그 그랜트 카돈 여러분 아시죠?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미국에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압도적인 부가 있는 곳에 가서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보는 게 중요하대요. 제가 오늘 낮에 아내랑 이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이제 식사하는 곳에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었어요. 서비스도 좋고 식사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걸 딱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문화에 내가 익숙해져야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월 1,000만 원, 물론 그런 굉장히 막 이렇게 소란스럽고 뭔가 가난이라고 하면 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여서. 어쨌든 예를 들면은 진짜 뭐 맨날 떡볶이만 먹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그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네트워킹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이 지식의 한 편린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뭔가 내가 앞으로 얻고 싶은 풍요로움과 뭔가 격차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경험하시고 뭔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하라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싼 거를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수 있다면 그러셔도 괜찮지만, 그랜트 카돈의 말처럼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이 칵테일을 서빙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잠깐 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압도적인 부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이제 추후에 해결책 파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온 일종의 뭐죠? 패턴을 깨는 거예요. 오늘 나방의 핵심 단어는 패턴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에서 앞으로 살 패턴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오해해서, 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10년을 본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10분의 1 지났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만큼 가장 앞선에서 뭔가 조금은 편한 길을 뭔가 닦아드리고, 이런 원리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대단하게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네, 좋습니다. 자, 성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성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이게 뭐 일반화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 시대에 뭐 이제 한 30대 정도이시라면은 뭐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겠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전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풍요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랑 지금의 방식이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경험과 연륜을 무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적용했던 방법이 이 현실에서도 현재 먹힐 것인가?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먹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올드한 사고방식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공을 향해서 갈 때 예전 방식의 성공, 예전 시대에서, 예전만큼의 기술력이 있던 시대에서 적용됐던 성공 공식을 현재 적용하면은 이제 잘 먹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의 그런 어른들이라고 하죠. 그게 그런 어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라는 방식이 옳은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지만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외할머니가. 제가 싱글일 때 외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 초등학교 교사랑 결혼하라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이 지나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그때와 이 시대와의 어떤 갭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뭔가 이제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상담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상담을 얻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상담을 얻으러 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나요? 뭔가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마음의 문이 막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동그란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 세계관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망치로 해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런 게 뭐예요?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너는 네 방식대로 살렴. 이게 바로 탄탄한 세계관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든 일을 겪으면 이 세계관이 금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방식이 굉장히 잘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상담을 하러 갈 때 이제까지 상담을 받아왔던 사람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를 잘 골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멘토의 중요성이 또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또 멘토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가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인드도 그들의 마인드와 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마지막으로 내 성공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주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자, 이 내 주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결국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높으신 분도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잘 나가는 게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되게 잘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조용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 지나고 제가 보니까 뭐냐면, 내 눈에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의 장애물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100점 맞고자 하면은 80점이 되고 80점을 맞고자 하면은 70점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변에 경험했던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나의 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옛날을 돌아보잖아요. 제 주변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없었고, 그래서 저는 잘 나간다라는 게 뭔가 대기업에 가는 게 정말 제일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면 결혼도 원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20대에.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그 이상을 내가 넘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기존에 우리가 뭔가를 얻길 원할 때 지금보다 10배 크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꿈의 크기가 되는 것보다는 그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여러분이 지향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성이 차지 않는다면 더 높은 곳을 지향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이 달려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결책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바꿔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의 핵심처럼 우리는 이 패턴을 바꿔야 돼요. 패턴. 여러분들은 왜 자기계발의 문제가 뭐냐면, 그 자기계발이라는 그 분야가 진짜 막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성공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말과 관련한 것도 봐야 되고요. 습관도 봐야 되고요. 태도도 봐야 되고요. 막 이런저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그나마 아울러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패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패턴, 우리가 행동을 하는 패턴, 우리가 생각을 하는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 패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던 이 뇌의 자동 조종 상태가 반복적인 어떤 행태를 인지함으로써 뇌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살아가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을 또 아우를 수 있는 게 뭔가요? 결국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물이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변화가 강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책에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선정하고 좋은 책이랑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맥을 신경 씁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영향력이라는 큰 단어로 다 아우러질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받는 누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돈이든 사람이든 인맥이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조각들 중에 하나고 이 모든 조각들이 잘 형성이 돼서 하나의 그림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개념일까요? 마치 책이든 인맥이든 이 모든 것들, 상황이든 경험이든 이거는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퍼즐 조각을 올바른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사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마치 그런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그 운전대를 잡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세상 가장 속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운전대가 지금 돌밭을 막 가지고 비탈길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운전대를 안 잡으면 어떡해요? 내가 직접 잡고 운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까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했으나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그 운전대를 잘 능숙하게 다루는 법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갈밭을 벗어나서 포장된 도로까지 우리가 직접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작가 계정 라이터 언더바 윤코라는 계정을 그냥 심심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글들을 좀 적어서 올려요.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공 여부는 인내심에서 결정됩니다.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존버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로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돈은 어디서 흐른다고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바꿔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럴 때 진짜 포기하고 싶죠.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뭐 가족관계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 그만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심해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요. 이 차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직접 인생을 주체적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끝까지 인내 있게 뭔가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때 그런 순간에 가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말인데, 포기하고 싶으세요?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딱 들 때, 딱 그만큼 때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싶다고. 지금 포기하면은 이제까지 온 거 싹 아웃인데,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남도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버텨나가면 돼요. 최근에 본 동기부여 영상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90살이건, 나이가 50살이건, 나이가 30살이건, 40살이건 다 똑같아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니까 잘 되더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인생의 진실성과 맞닿아 있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고 좋은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만약에 나의 진실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은 지금 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찾아가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길게 보세요.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쉽게 가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이 둘 다 필요합니다. 왜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인생을 100년어치를 보고 그 100년을 정말 아름답게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현재 이 순간에 정말 강력하게 뭔가 몰입해야 되는 어떤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정말 균형, 중용, 밸런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열정에 너무 강력하게 뭔가를 쫓는 것도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물론 우리가 중간을 찾기 위해서는 양극단을 경험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중간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그 양극단도 우리한테 유익한 것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셨을 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메시지와 또 하셔야 되는 것들 하나만 던지고 오늘 라방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패턴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그런 겁니다. 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질문도 있지만 저는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느 날은 정말로 안 잡니다. 자지 않고 짜증이 막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이 짜증 지수의 맨 위에서부터 2등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뭔가 해결을 해서 아이를 잠깐 재우고 저랑 아내가 다 정말 하얗게 지쳐가지고 마루에 오잖아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씨,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이럴 거면은 뭐 애 낳지 말걸. 막 이런 후회의 말들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 떠오릅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 말들에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내한테 가서 매일매일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그 긍정적인 말과 괴리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억지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아이가 복이지. 그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아내도 그래 결국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전히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있어요. 똑같이 고민되는 거 있고요.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의 패턴을 일상에서 만드시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말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다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긍정적인 인생의 물꼬를 여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선택의 기점은 뭐예요? 내가 가장 짜증날 때예요. 내가 가장 화날 때, 내가 가장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 긍정적인 말로 한번 툭 만들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끼리, 친구끼리 한마디만 좋게 만들어주면은, 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정말로 정말 현실은 힘들 수 있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도 하고, 제가 아기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는데 집에도 일이 있었을 때예요. 힘들어요. 근데 아내한테 배려를 받고 싶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애 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 왜냐면 누군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보다 더 힘든 컨디션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감사한 거를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말을 뿜어내시기 시작하면은 네, 여러분들의 일상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